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정려혼란의 발발과 조선 정부의 대응 과정을 볼게요. 자, 후금에서 조선이 그 인조반정의 기하로 친명 정책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지고자 조선 정별론이 이제 등장했고, 특히 조선이 당시 평안도의 철산 앞바다에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영 군대를 돕는다는 소식에 후금은 더욱 자극이 되었다. 당시 명나라 모문영은 요양을 함락할 때 의주를 탈출하여 가도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상동성 등주 명군과 연락하면서 후금의 배후를 괴롭혔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누르하치는 쉽게 정벌전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1628년 누르하치가 사망 후 홍타이치가 즉위하고 후금의 분위기가 주전으로 급변하였다. 홍타이치는 중국 본토에 진입할 때 모무령 군대가 조선군의 군대에 합사해서 청에 배후를 칠 것을 우려해서 인조 5년 3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정묘호란으로 불리는 후금의 침략이다. 자, 후금의 공격에 나선 조선 정부는 평안도 방어선 쉽게 무너져 안주성이 함락되었고, 당시 이간의 난으로 하성도 군대의 지원이 따르지 않아 평안도에서 지방병력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에 조선 정부는 조선군의 패배 소식에 국왕의 강화도 피신을 결정했다. 한편 후금은 안주에서 조선군을 물리쳤지만 동원 병력이 3만 명이 지나지 않아 조선 내지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 내력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뒤에 후방이 차단될 수 있겠죠. 자, 보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몽운영 군대를 패퇴시킴으로써 후금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강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군대를 철수해 양국의 형제국임을 명시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후금과 명예관계에서 엄정한 중립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있지만 시장 개설, 국경 지역의 를 개설을 또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정부의 친명 정책 고수와 병자호란의 발발 내용 볼게요. 자,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친명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가 후금의 재침을 우려하여 군사력 배양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후금은 만주를 장악한 후 뒤에 항복한 명나라 장수를 간질 그대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유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문영의 장군들 중에 상당수가 모문영이 원숭아한테 죽을 때 넘어갔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런 그 부대들한테 수군 부대를 통해 서양식 대포 홍위포를 확보했어요. 근데 이 홍위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그 서양 대포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진족들 그 후금은 포병 병력이 좀 약했어요. 하양부가 좀 약했죠. 그래갖고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그 폭탄에 홍위병에 폭탄에 맞아가 죽었다는 어, 설도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그 홍위포 포병 전력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항복한 장수들이 수군하고 홍위포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해전에 취약했던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익포 무장은 그 후금군들이 1631년에 대능하 공격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00 1634년에 원나라 쿠비나의 정통에 의한 차가 몽골도 복속시켰다. 자, 그리고 후금은 더 나아가서 형제의 맹약을 군신의 맹약, 사대 관계를 요구하면서 세피를 크게 늘렸다. 자, 이에 조선 정부는 주존론의 힘을 얻어 그 당시 후금을 사실에 접견하지 않자 후금과 관계가 악화됐고요. 자, 후금은 홍탈지는 자기 민족 호칭을 만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국골 대금에서 대총으로 개칭했죠. 네, 만주 대칭.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거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말갈족, 여진족, 그 다음에 뭐 숙신족 이렇게 불렸잖아요. 이들 민족이. 근데 이들 민족들은 다 명칭은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거야. 근데 이 만주란 말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뭐 만주의 어원에서는 좀 나중에 중국 살 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호도 대금, 그러니까 후금에서 대총으로 기칭을 했죠. 이거 좀 약간 잘못됐는데 대금이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후금이 맞아요. 후금. 예.
보통 금나라를 이제 할 때는 금나라를 어 계승한다 해서 그냥 금을 쓴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정확히 금날 계승한다는 의미로 후금이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 후금은 후대 역사학자들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칭호였어요. 하여튼 뭐 대금이든 후금이든, 그래서 대청을 이제 개칭했고, 이때 청태종은 조선 정부의 왕자와 주전론 주천자를 인지를 보낼 걸 요구했다. 근데 조선 정부는 이제 이들 묵살하고, 그러니까 청태종은 명나라 정벌에 앞서 명나라와 조선이 연합해서 뒤통수를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청태종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유목 국가들이나 뭐 이런 민족들이 공격을 할 때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후방 안 좋게 한번 때려요. 어 거란족도 그렇고 뭐 여진족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몽골족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조 14년에 12월 1일 날 망몽 한인 병력 원성병 13만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앞에 정려호란보다는 규모가 컸죠. 정려호란 때 3만 명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래서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이니 뭐 장현초의 난 등 국군이 기울려 원병을 하지 못한 가운데 도와주지 못한 건데, 조선을 수소심으로써 청나라 군대를 상대해야 됐다. 조선은 당시 병력이 부족하여 각 고을에 병력을 두고 고을 방어하기보다는 어, 의주, 안주, 평양, 항주, 평상 방어선의 강화를 역점해뒀다. 한 곳에 집중해서 거점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구는 요거 하나하나 다 깨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 어, 그 정보를 알고 성병 기병 부대를 어, 그 위에 있는 산성들 다 무시하고 한양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한양이 금방 예상외로 많이 공격이 노출됐던 거죠. 빠른 시기 내에. 그래서 이제 당시 청군의 후속 부대가 속속 파견되고 있어서 조선군의 배후 공격에 우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 이렇게 방어선을 쳤는데, 이런 식으로 청군은 요 방어선들 다 무시해버리고 일단 선봉 부대가 빠른 기병이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공격을 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어선 치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조정이 당한 거죠. 그래서 강화도로 갔는데 강화도 길이 끊기니까 강화도는 이제 세자나 그 세자 빈이 갖고, 나머지 이제 왕은 길이 끊긴 상태에서 남한산성을 갑자기 간 거야. 근데 남한산성에 이제 그 식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병력이 남한산성에 갇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힘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후속 병력이 뒤처럼 이제 후속이 끊기지 않은 게 뭐냐면, 선봉대만 빨리 갔을 뿐 후발대가 이제 이렇게 뒤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차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진군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서 후방에서 보급로를 끊는 것을 이 뒤에 후방 부대가 막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선봉 부대가 남한산성 1차 포위하고, 그 뒤따랐던 이제 뭐냐면 홍탈치나 그다음 후군 부대가 뒤에 이제 또 방어망을 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고립된 상태고, 그리고 지방에 올라온 부대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후군 부대에게 청나라 군대에게 각계 격파돼요. 그러니까 요게 고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강화도가 이제 함락을 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압록강에 건너지 다섯 만에 성공부대 큰 저항 없이 14일 만에 한양까지 도착하게 되죠. 한양 구해까지 도착했다. 조선 정부는 청군의 이러한 전격전에 놀라운 가운데 남한산성 12,000명의 군대를 두고 방어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나 당시 산성 안에 보관되는 군량은 16,000석이 지나지 않고 거의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정도였다. 그래서 청군은 이미 이제 조선군이 장기 농성을 예측하고 군사다리와 이제 하포를 미리 비롯한 공성기구와 그 군량을 충분히 준비했었고요. 그냥 산성을 방어하고 있던 조선군은 고립무원 상태에 처하게 됐다. 지방의 병력이 남한산성에 모여들었으나 모두 성 밖에 있는 청군에 의해서 격퇴됐다. 자, 이제 성안의 분위기는 주전론에서 강화론으로 기울어져. 원래 이제 대책 없이 이제 목소리가 컸다가 현실적인 이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강화론이 이제 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 함락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특히 부녀자들이 순교를 소출했다.
그래서 인제 오랑캐들에게 인제 내 몸을 들킬 수 없다 해 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군인들은 주전에 반대해서 "더 이상 전쟁 못 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결국에 인조는 출성해서 1637년 1월 30일 날 삼전도에서 그 청나라 황제에 나가서 그 항복의 예를 취하고, 청나라한테 인제 뭐냐면 3번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3 번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총 9 번을 머리 찍는 거죠. 이게 정통적인 인제 청나라 군주의 그 취하는 그 뭐 예의 범절인데, 이걸 상계 구고도대라고 하죠. 예. 상계 구고도대. 자, 그래서 이 상계 구고도대를 하고 이리고 성하에 매약, 그 성 아래서 남한성 아래서 전축항약을 맺게 돼요. 그래 갖고 인제 이런 항례 항복한 예는 중국 고대 구범을 제어하는 곳으로 군신 사이의 복종을 의미했다. 또한 이에 따라 조선은 청나라 명 청나 청에게 명나라와 당교하고 명나라 칠 때 원병을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 그 전축하약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인제 조선은 청에게 명나라의 당교를 약속하고 명나라를 칠 때 원병을 약속했다. 자, 이런 그 조선이 겪었던 이런 치욕은 조선 왕실의 큰 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삼전도민 전축하약 관련된 내용, 이게 항복 내용은 요게 이제 지금 남아 있죠, 이 삼전도민에. 근데 이 내용이 보면 다 깎아서 없어졌어, 이게. 요 위에만 이제 좀 남아 있고, 예. 그건 나중에 치욕서 갖고 이게 다 깎았다고 그래요. 이것도 남겨뒀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호란에 남긴 그 후유증은 매우 컸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비롯한 60만 명이 강제로 청에 이제 끌려갔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전으로 강력하게 펼쳤던 보통 사막사라고 하죠. 사막사인 윤집, 홍익탄, 오달쟁 등 사막사는 척하 패망의 징, 그러니까 이제 척하노를 주장해서 패망을 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 갖고 참영에 당했고, 그래서 끌려가서 참영에 당했어요. 그다음에 복림대군과 대신대 자세는 물론 조선 세자들, 그러니까 소현 세자까지 비롯한 심양의 억눌 계속 억누르게 됐다. 자, 이들은 천국인들이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했을 뿐 아니라 의식주의 대우도 갈수록 연약해져 스스로 식량을 자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어울려 청군은 중원 공락에 위해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반과 자제들을 대거 납치하고 끌고 와서, 이들 이제 보통 피로인이라고 하죠. 외나 이제 청한테 끌려간 사람들을. 그래서 인제 요때 한속 대가로 막대한 뭐냐면 그 은이나 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득을 챙겼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건 쭉 각자 읽어 보시고, 뭐 여기 한양령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밑에 인제 요컨대부터 볼게요. 자, 요컨대 조선은 병자호란을 계기로 이 중하, 명호부터 완전히 끊기고 남북 양쪽의 모든 오랑캐에 마주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남북 양쪽에서 오랑캐를 마주했던 거는 이제 북쪽은 명 대신에 오랑캐인 청이 등장하고, 남쪽은 왜가 있었죠, 일본이. 이 이제 새로운 국제적 환경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인 중화를 상징하는 명이 멸망하고 청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수립되었고, 일본이 독자적인 하위 질서를 구축한 건데, 조선도 스스로 이제 소정화 여기며 주변 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됐다. 그래서 조선도 이제 중화 의식이 형성되면서 이 소중화 의식을 이제 바탕으로 조선 중화주의를 내세우죠. 예. 조선중이. 그러니까 이 조선 중화주의, 그러니까 뭐 사만 정통론도 나오고 진경산수화도 나오고, 그다음에 글씨체에서 동국 진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조선 중화주의의 산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야? 아, 94페이지 좀 볼게요. 94페이지. 9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인조반정 관련된 내용이야. 인조반정. 자, 여기 읽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앞에 첫 시간에 제가 인증문을 얘기했었는데 얘기 못했어.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조선 후기에 정치 세력 주류는 인조 반정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자, 강해군 정권의 중립 외교는 국내 정치 세력의 협력이 뒷받침해 가능했으나 강해군의 허약한 정통성에 기인한 미숙한 정치력은 정치 참여성을 제한했다. 요건 이제 대북을 이제 중심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강해군이 이제 주로 정치 참여시킨 세력은 대북이에요, 대북. 근데 이제 대북은 그 당시 사대부 안에서 소수파였거든요. 다수파들은 서인이나 남인 세력들이야. 근데 이들을 뭐냐면 이렇게 통합을 못했어. 흡수 통합 못했죠.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나 반정 세력은 두 차례 이제 혼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인조의 삼전도 굴욕을 초래했고 이후 이제 조선은 친정의 현실과 반청 이상 사이에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자, 그럼 인조 내용 볼게요. 자, 인조는 대북 세력의 독단적인 이제 전국 운영에 맞서 능양군 후에 그 인조가 서인과 주도하여 남인 협력을 성공한 반정을 통해 지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인 그 인조 반정은 좀 특징이 뭐냐면 중종 반정은 그 중종이 주도적이 못했죠. 진성대군은 어떨 거다 그냥 왕이가 됐던 사람이고, 근데 이에 반해 인조는 주도적으로 했어. 이제 그때 이제 능양군이었죠. 그러니까 강해군의 이제 볼 땐 조카죠. 예. 그래서 인조는 그 당시 예전부터 이제 강해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 집안하고. 그러니까 선조의 이제 그 반계 쪽이 집안이죠. 선조 아들 그 밑에. 그래서 능양군은 이제 그 당시 그 강해군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서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반정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거기다 일부 남인이 이제 뭐냐 연결되죠. 그래갖고 중종 반정은 진양 중종 반정 중종이 끌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한 방면에 인조 반정 인조가 주도를 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조를 도왔던 세력들은 이제 서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들이 주도를 해갖고 정치를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강해군은 서차자, 그러니까 이제 빈의 자식이죠. 빈의 자식인데 왕비의 자식이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서자의 두 번째 아들이야. 그 앞에 임해군이 있었죠. 자, 서차자지만 임진왜란 때 국가위기 상황에서 세계화되어 국내 항쟁을 주도하여 국왕이 될 수 있었고, 이 대북 세력들은 강해군의 선무에 적극 호응해서 의병을 일으켜 전량 극복에 기여했기 때문에 강해군 즉위에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강해군은 정비 소생이 아니라 혈통상 하자가 지나치게 의식하여 그 모인 임목 대비를 서공, 경운궁에 유폐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건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지금. 예. 그래서 예전에 정롱동 행궁이라고 했어요. 예, 경운궁이라고 했던 건 나중에 이제 그 고종 때 얘기고 하여튼 이 정릉동 그 행궁의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폐모살죄 표현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전란 직후 피폐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좀 약간 풍수설에 혼합돼가지고 무리한 공고를 공유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살리고자 창덕궁, 창경궁뿐만 아니라 경희궁, 인덕궁 등등 여러 궁궐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풍수에 허목돼서 또 요터가 안 좋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경복궁은 또 그 복골 공사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얘한테는 이 사람이 약간 점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믿었어. 그리고 재원조다를 위에서 파견된 조도사들은 전행이 일삼오수 백성들 원성을 초래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해군의 내정을 뒷받침할 대북 세력은 의병항쟁의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남명활동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뭐냐면 그 혜택 변천이라고 하죠. 이원작과 퇴계를 함께 번쩍하는 소설. 그러니까 번척이라는 건 뭐냐면 문무 그 제사에서 따지는 그런 조치를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양반 사대부들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게 돼.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혜택편천이라는 거는 이제 요 대상이 이현적하고 이양이거든요. 예. 근데 이현적과 이양은
그 뭐냐면 남인들의 이제 영수이긴 하지만 또 서인들도 물론 이제 이항 계열은 아닌 사람들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문무종사에 빼자? 어.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인제 뭐냐면 열받을 수 없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인과 남으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현적과 이항을 문무종사를 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이 잘못했네. 이현적과 이항을 폄하시키는 거죠. 폄하시킨 거. 예. 그래 갖고 이제 시비를 분명히 가지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현적과 이항을 조종했던 존경했던 많은 이제 사대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살인대 지지를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인제 살인들 안에서 소수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단 공격을 받게 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네.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간학자들의 침송 이후 주목된 중립 외교와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은혜를 저버린 점에서 집권세인 북인마저도 반대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집권세계인 북인이라는 건 대북 세력인데 대북도 뭐냐면 제조지은에 입각해 가지고 이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강해군의 그 중립 정책은 강해군의 그 혼자의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예. 집권 세력조차도 반대했던. 예. 자, 강해군과 대북 세력의 정치는 선조 때 이후 북인, 남인, 서인으로 분화하여 정착하고 있었던 분당 정치의 구조를 부정하고 정치 기반을 축소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견제를 서로 간의 인정을 통한 상호 비판 체제 이런 것들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해군에 앞서 시킨 연산군과 차원이 다른 군주임은 분명하지만 사대부의 공론이 더욱 중시된 변화된 항공 속에서 정하지 못한 채 실정을 거듭하여 반정의 명분을 제공했던 거다. 실정은 아까쯤에 했던 것들 있죠. 그 폐모살제나 그다음에 어 그 혜택 편천 그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궁궐 사업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명분이 이제 반정의 명분이 됐던 거죠. 자, 그다음 인조 반정의 주체색은 되게 인조의 친척인 무신들, 그다음 선조의 호송공신들, 그리고 여태 전쟁 갈 때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 자 같은 이항복, 그다음 유학생 김장생 같은 문인들로 구성됐고 이들은 이제 반정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결국에 거사를 하게 되죠. 자, 반정 세력이 그 동원한 군사는 사적으로 모집한 3호군에 불과했으나 거사가 성공한 이후 해산되지 않고 호위총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반정 세력은 자신이 모집한 호위총 군관들을 기관용으로 삼아서 기존의 훈련도감 위에 새로운 군용들을 창설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5 군형이 인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5 군형은 오이와 달리 조선 전기 때 중앙 오이와 달리 어떤 체계적인 일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조반정 이후에 필요에 따라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예. 자, 그 내용들 보면 그 인조 2 년에 이제 오이형 그 5 군형은 인제 뒤에도 인제 있어요. 요거는 잠깐 이제 강동만 할게요. 자, 인조 2 년에 국왕 수기를 위해서 어용총과 서울 외곽방언의 총총이 만들어졌고 정묘호난 직후에 남한산성 방언 수호총이 만들어졌다. 자, 이들 모두 이제 반정 세력이 후금의 침략과 내란을 회피할 수 있다고 예상해서 이들 회피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이들 대비해 군영을 창설한 거다. 그래서 어용총, 총용총 이런 것들 후금의 어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고 후에 일부 부대들은 이제 나중에 북벌에 이용되기도 해요. 북벌 대비한 군대로 또 이용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반정 주체 공신들은 인조 때 정치를 주도했으나 강해군 때 대북 정권처럼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분당 정치의 어떤 확립기죠. 예. 그래서 보통 인조 반정부터 해 갖고 숙종 때 한국 정치 전까지 여기를 분당 정치의 확립기로 봐. 왜 분당 정치의 확립기를 보냐면 앞에서 한 것처럼 서인이 독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이 독점해서 거기에 누구를 참여시켜? 남인이 이제 같이 참여했어. 일부 남인.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뭐냐면 견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종전의 대북처럼 혼자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분장 정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뒤에 좀 계속 읽어보면, 자, 그에게 인제 반정공신 때는 이항복과 김장설 등의 이의와 성호 서인학파를 계승한 자들이다. 여기에 강해군 때 대북의 독주에 반발하여 몰려난 남인들도 동조했기 때문에 남인의 정객이 일각을 구성했고, 또한 북인 가운데 대북을 경지했던 소복 인사들은 영창대군을 지지했죠. 그래서 이들 중 일부가 영창대국의 사례나 폐멸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로 위주로 선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인주와 서인들은 강해군 때 대북 독주에 반성해서 대북 정권을 단죄하되 분당의 공존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의 공존을 추구했던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공존을 추구했다 해도 지금도 여당, 야당이 있고 다수파, 소수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주도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인조 반정을 이제 뭐냐면 주도했던 세력들을 공서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중에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공신 세력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윤, 김자전 세력, 이길,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정골 주도했고, 그 외에도 서인이지만 그 비공신계 서인이 있어. 청서라고 해. 이들과 공존하면서 이제 일부 남부인과 소북을 국정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내걸었던 이제 인조반정이 내걸었던 논리는 그 숭유살림을 그 숭유살림인데, 숭유살림은 살림을 수용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정치의 살림 유학자였던 건의가 매우 중요시했던 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인조 때 살림은 서인의 김장상, 박직의 어, 남인, 장영인데, 이 숭유살림이란 뭐냐면 벗을 하지 않아도 그 제야 초론들을 제야 언론을 이끌었던 그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이 정치 세력들 살림이라고 했어요. 예, 그들 존중한다는 거야. 예, 숭유살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송 논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현종 때 예송 논쟁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보고 호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호정. 자, 호정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북별 정치 관련된 내용 있죠. 북별 정치. 자, 호정 때 북별 정치 볼게요. 이 호정은 원래는 그 두 번째 아들이었죠. 그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청나라 친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청나라부터 서양의 과학 기술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좀 미움을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죽었어. 6개월 내. 어. 자, 6개월 만에 갑자기 죽으니까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던 복릉대군이 즉위가 된 거죠. 호정이.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뭐 독살 당했다 아버지부터 등등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겠고,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걸 건너뛰고요. 호정 얘기하죠. 자, 그 호정은 친정파의 도움을 받아 즉위했지만 조선 후기 왕실의 첫날 북벌 정책과 복수 설치의 이념을 정착시킨 왕이다. 우리가 이제 북벌론이라고 하는. 자, 복수 설치는 아까 치면 얘기했지만 뭐야? 명나라의 원수를 갖고 그리고 우리의 받은 그 삼전도의 치욕을 실착. 이런 내용이죠. 명나라의 원수를 갖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씻어내리자, 이런 내용인데, 자, 호종 2년 이후 인조 때 이제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구성했던 섭정 도둑한이 이제 사망하고 순치제가 즉위하면서 청나라 내정이 안정되면서 조선에 대한 정책이 유화구며 전환된 때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내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일 때는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지를 어떻게 정확히 깔끔하게 통치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좀 밖에 이제 중국 내지에 신경을 쓸 동안 이런 정책을 활용해서 호정은 실제 북부를 당연하기 위해서 군사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그다음 사회 시책들을 펼쳤다. 이 북벌에 맞게. 자, 그 밑에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면 호종의 북벌론이 어떻게 인제 했는지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호종은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과 연합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원당이니 한당이니 상당이니 이런 것들이 각자 보시고, 자, 이 호종이 생각하는 그 북벌론의 목표는 부국 강경책이야. 그래서 중심을 두고, 그래서 인제 요기에 따라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어 양민 양반 상당히 주장 양민 양병을 이제 병역에 강조했죠. 요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호종의 북벌은 백성을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군사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주장을 했고, 자, 하여튼 이에 각해서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호적의 개혁 정치를 인제 가정에서 인제 경제를 강화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대동법을 확대 실시했어. 경제 강화 측면에서.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복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한당이었던 그 영수 김육을 중용하여, 요 김육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 사람은. 요 사람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업적이 있죠. 대동법을 확대시켰다는 거. 강해군 때 실시했던 대동법을 더 확대 적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평통보 있죠. 이 상평통보를 요 사람이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예. 이건 뒤에 이제 숙종 때 얘기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육을 중용해서 강해군 때 경기도에 한해서 시행된 서해법과 인조 때 하삼도에 시행했다 국밥회된 대동법을 확대 실시했죠. 그러니까 그 대동법 잠깐 이제 뭐냐면 폐지됐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복귀시켜 갖고 호소와 호남 등 지역에 정착시킨 데 성공했다. 요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대동법은 뒤에도 또 나와 있지만 여기는 잠깐 이제 설명돼 있어요. 주로 이제 곡물 수치의 방식을 가오 단위의 자의적 현물 진술에서 정결 단위의 표준적인 미포 징수로 전환하여 정기대 방남 이래에 이용했던 세력 간의 농간을 숙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지주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 양입 이출 수입을 먼저 해야 한다면 지출을 이제 결정하는 재정 운영을 정착시켰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제 이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거는 이제 뒤에 숙종 때죠. 예.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시행된 것은 숙종 때 이루어졌지만 호종 때 호소와 호남의 대동법은 그 시발로 막중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동법의 성공적 시행 과정에서 김육이 이끄는 한당의 기여가 대단히 컸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인제 뭐냐면 강경체 반대하는 김유의 반발에 불구하고 또 이제 일단 이게 민생 안정이나 경제적 정책을 실시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 민생 안정도 있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군대를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병론자를 이제 내세워서 600 명의 군군의 숫자를 1000 명을 늘리고 기병으로 전환했으며, 왜냐하면 인제 요거는 뭘 대비해서 예. 청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들이 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제 임진왜란 끝난 후에 보병 중심 체제였죠. 조총병 중심에. 근데 이제 이걸 기병 중심으로 전환했어요. 그렇다 해서 보병을 다 없앴다는 건 아니고 기병이 주고 보병이 보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벌 중에 인제 성공을 담당한 어용총을 더 확대 개편했죠. 이 어용총이 인제 뭐냐면 북벌의 중심 부대였어요. 자, 확대 개편하여 강하여 2만 명의 정병을 확보하는 등 핵심 군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동법 자체는 곡물 수치 전통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대상은 가나의 곡물뿐만 아니라 여러 제방 군수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의 토대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자, 호종은 이렇게 강화된 군령의 병력을 이완이나 유효원 등 전문 무장들이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북벌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는 인조 때 각 군영을 공신들이 장악함과 달리 호종 때 강평책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던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인조 때 각 군영을 장악했던 공신들은 서인 계층이었어요. 근데 호종의 강경책은 왕권, 왕이 이제 관련된 측근색들을 주로 임명했죠. 물론 호종 죽고 나서 이제 도남을 타락했지만, 자, 근데 이제 이때 어 이렇게 강경 양성 정책을 했는데 청나라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몰랐나 봐요. 근데 그때 또 나선 정부를 이제 요청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그 당시 우루 북쪽에 흑룡강이나 그 부근에 이제 중국 그 청나 러시아에 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선에 두 번에 거쳐서 조총 부대를 이제 뭐냐면 파견해다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종은 일단은 그 청나라에 싫지만 이게 파견하지 않을 경우에는 눈치챌 수 있잖아. 그래 가지고 나선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선 정벌을 하게 되죠. 이 나선 정벌. 이 나선 정벌의 나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러시아를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나선의 의미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도 나름대로 큰 공을 세웠죠. 예. 러시아 군대 타타르 병들을 다 격파를 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호종이 이제 북부의 분위기를 조성할 때 또 누굴 또 보내냐 송시열을 인제 불렀어, 송시열. 그때 이 송시열은 살림의 대가죠. 이 사람은 서인 세력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분당 문제를 예전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서인이기도 하지만 뒤에 또 노동으로 이제 영수로 취급받는 사람이고 살림에서 또 뭐냐면 대표적인 또 살림 세력이야. 그래서 송시효는 거의 초야에 묻혀서 자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절해 갖고 여론을 형성했던 막강한 인물이에요. 이 막상 이제 송시효를 이제 간직 취임한 거는 1 년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때그때 이제 와서 이제 잠깐 취임했다가 물러나고 다시 부르면 또 취임했다가 물러나고, 예.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송시효를 불려서 독대를 냈어요, 독대. 자, 불려 독대까지 하면서 북벌 계획을 공유하고자 했다. 자, 근데 이제 호종과 달리 이 송시의 북벌은 좀 달라. 당위성은 공감해. 예, 청나라를 치자. 청나라 쳐갖고 명나라의 어떤 원수를 갖고 은혜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서적을 식자는 그런 의견은 동일한데 문제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양민을 통해 양병이나 이상론을 견지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북부에 반대하면서 그 양민과 양변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뭐냐면 내수양위 먼저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몸을 닦으면 어 양은 오랑캐를 스스로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먼 이상 그 미래에 양병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논리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양병하자는 군대 키우자는 그런 그 호종의 북벌론과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 자, 그래도 요 내용은 여기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 국부셈에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이 송시효의 북벌론에 대해서. 예, 요거 내용 찾아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심부셈하고 국부셈이 비슷한 내용도 많은데 다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심부셈에 또 추가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국부셈도 시간 되실 때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꼭 심부셈만 나온다 해갖고 심부셈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역사는 나온 데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국부셈이나 심부셈을 좀 교차로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와중에 호종 제16 안에 사망했기 때문에 북벌의 인연과 가업은 후대 왕에게 넘겨줬고요. 그 후에 이제 북벌들은 어, 또 이러죠. 숙종 때, 현종 때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 근데 이게 계획만 있지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죠. 왜냐면 너무 그 강했잖아. 이 청나라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다만 이제 이 북벌을 통해서 실제로 청나라를 치는 것보다는 이걸 내세워서 자기 정권의 어떤 기반을 확립하고 군사를 강화시키는 데 그걸 이용했어요. 그리고 호종의 북벌론도 이런 측면도 있어요. 서인들이나 이제 호종들이 이걸 주도를 하면서 이 남인 세력들을 좀 견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인조 병자호란을 불러일으키고 패배를 했잖아요. 이 서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북벌론을 주장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좀 뭐냐면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정치적 의도였지 실제 북벌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자, 뭐 이렇게 해 갖고 인제 한번 북벌 관련된 내용이 있고 현종 때 관련된 내용은 요거는 좀 이따 인제 읽어 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몇 페이지를 읽어 보시냐면 한국 통으로 넘어가서
319페이지 보세요. 예. 어디야? 통론이 여기 있네. 자, 요건 조선후기의 통치기구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변사를 중심으로 비변사 5군형을 중심으로 자,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 비변사 문제가 많이 나왔죠.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 기출 문제.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자료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27페이지 펴 보세요. 27페이지. 어, 27페이지, 28페이지부터 읽어야 되겠네. 28페이지. 자, 여기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제도사,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니베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분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비변사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원래 여진족과 왜굴 대비하기 한 임시기구였죠. 삼풀 외란 이후에 만든 임시기구인데,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전 현직 정성을 비롯해 주요한 가운들이 대부분 참여하게 된 중요한 국가 기구가 돼요. 자, 비변사는 이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사 문제뿐만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보를 다루었는데 그 이유가 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쟁 와중에 전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비변사에서 많이 이제 병방을 대비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외단이니까 비변사가 담당하겠죠. 그러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뭐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청나 명나라 관계도 외교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할 수 있고, 근데 군대가 필요하면 재정 관련된 내용도 해야 되고요. 어, 그러니까 이 등등을 거기에서 다 논의를 한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보통 이제 의정부 6조 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보고 체제가 복잡해요. 여러 번 거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지 뭐 병자호란, 정모호란 같은 국내에 좀 혼란 상황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었어. 예, 그래서 집권 서민 계층들이 이 비변사를 어,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보다는 이 비변사가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뭐냐면 어, 국자 국사의 중요 업무가 결정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의정부 6조 중심의 어떤 라인이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화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변화를 볼게요. 자, 오이를 중심으로 했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에 대신 군역을 지는 대입제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 임진왜란 초기에 패전을 거듭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요거는 그 임진왜란 도중에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조선 정부는 기존의 창과 창을 부족했던 부대에 조총 부대를 두죠. 그래서 조총 부대인 그를 둬서 포수 부대를 둬서 훈련 도감을 했고, 그때 삼수병을 양수해 포수, 살수, 사수. 그래서 삼수병을 구성해서 훈련 도감 군병은 장기간 근무하고 일정한 근무는 직업군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동원되는 군대였는데 이거는 용병, 그러니까 직업군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오군형도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직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소고군 분대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훈련도감은 상당수 직업군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후 대외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형이 더 설치됐고, 인조 때는 어용총, 청용총, 수호총이 설치됐고, 숙종 때는 금이형이 추가되고 훈련도가 함께 오군형 체제가 만들어졌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청용총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오군형에 독립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 비변사와 관련돼 갖고 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 오답으로 오문으로 나온 적 있어.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걸 오군형을 오군형을 한번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오군형 이제 구성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훈련도감부터 볼게요. 훈련도감은 선조 27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왜군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치했죠. 직업군인 상비병은 이제 그 평성에서 병농 분리 제도를 했다는 거. 예, 평성이죠, 이건. 자, 군사 훈련에도 훈련 외에도 수도방이나 국방 보위, 삼수병으로 구성됐고, 그다음에 그 군대의 운영을 위해서 이제 삼수미가 진수됐죠. 그리고 이제 기호신서에 입각해서 소부대인 소고법을 통해서 조직이 됐다. 자, 그 외에 이제 어용총은 인조 2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북벌을 준비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이 주도를 했죠. 후금에 대비하고 기병 위주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용총은 이가에 나는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저도 이것도 후금을 대비지만 직업군보다 경기도 소구군을 중심했어. 지방군을 중심했고, 수호총은 후금에 대비했죠. 이것도 경기도 소구군. 근데 금이형은 왕실의 호의를 강해서 주로 정병과 훈련도감 일부를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목적에 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리고 되게 오군형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되게 보면 서인 세력들이야. 물론 시대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예. 자, 지방군의 방어 체제가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 초기에 시행됐던 진간 체제는 많은 외적의 침입이 오면 방어하기 어렵죠. 대규모 병력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그래서 16세 후반에 유사시의 각 지역의 병력을 한 곳에 모아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시켜서 막는 재승방어 체제가 수립됐는데, 자, 이 체제가 전방 방어선이 무너진 후방 방어선이 뭐냐면 구축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전쟁 중에 진간 체제가 복귀되고 소고군 체제가 통해서 지방군을 정비했다. 예. 요것도 이제 요거는 있는데 기억을 해. 소고군이라는 건 지방군이죠. 이 소고군도 소고법에 의해서 조직했어. 어저께 제가 강의 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잠깐 이제 끝나고 잠깐 이제 후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본하고 명나라간의 어떤 후전기가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조선 정부의 어떤 군사적 대응 그 조치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읽다가 소고법에 의해 지방군이 정비됐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이게 소고군이라고. 왜냐면 소국법은 뭐예요? 이건 일종의 소분의 단위 조직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방군도 정비됐지만 소군도 정비됐 훈련도관도 정비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읽어보면 자 소국법에 의해서 지방군을 정비하고 편제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지방군은 소국군이잖아요. 그때 도중에 만들어진 진간체제 복귀하는 더 만들어진 그러니까 소국법에서 소국군이 편제됐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곤치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꼭 다른 말로 소고군 체제에서 지방군을 정비했다. 이 말도 맞죠? 예. 그렇지만 소고군하고 소고법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소고군은 그 진간 체제가 복귀되면서 이제 위도부터 양반부터 노비까지 이제 양인 계명제를 확실하기 위해서 형성됐는데 겨울철에 농한계 훈련을 시행하면서 전쟁에 대비했다. 근데 실제로 양반들은 이제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명목을 갖다 빠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는 누구만이 훈련받는 노비들만 훈련받아. 천해군하되죠. 그래서 이제 소고군 편제 양반은 점차 제외되고 나중에 상민과 노비만 남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전 기공 강의 시간 때 좀 잠깐 볼게요. 자, 소고군은 그 영장의 총괄 아래 이제 영을 이제 최상당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사파 이렇게 초에게 있는 건 소고법이야. 편제 당시에는 소고군은 이제 강남 그 정법의 강남 그 강남 절법에 의해서 소공체제 소호법에 의해서 이제 편제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영장이 주로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전문 군인들로 구성됐어요. 예, 무관으로 구성인데 이 무관들이 이제 전문하는 영장에서 반반이 많았나 수령 문관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관들 수령들이 영장을 같이 겸임을 해요. 예.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군대 훈련에도 지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도 포함시키는 병농일체 군역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인으로 대체돼 양반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납포구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천해군화 되죠. 그래서 상당수가 노비도 채워 나가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방어 체제 변화에서 이제 진간 체제,
재승방락 체제, 나중에 이제 훈련 도중에 외단 도중에 그때 잠깐 쉴 때 소고군 체제를 바탕으로 진간 체제로 복귀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다시 한번 보충자 넘어가서 그 앞에 인제 27 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거기 이제 훈련도관 설치에 관련된 내용과 조선 후기 때 군사훈련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선조 26년에 훈련도관 설치 관련된 내용이 그 전쟁 도중에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각자 읽어 보시고, 자,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훈련도감은 장시간의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로를 받은 상비군 형태로 유지되었다. 또한 수도방위와 국왕 호위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종래 5위가 담당했던 기능을 대신했다. 훈련도관 군병은 기존의 하일과 창원 무장 군대 외에도 조총으로 이제 무장한 부대를 만들어서 포수, 사수, 살수라는 삼수병으로 구성이 됐다. 자, 그다음 조선 후기의 군사 훈련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는 조총이 군대 주요 무기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조총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하면 어 앞에서 기병처럼 1대1로 해갖고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이 개인 어떤 그런 훈련이 제일 잘 돼 있어야겠죠. 근데 이 조총은 비록 한 명이 잘 못하더라도 밀집대형 형태로 쭉 연을 맞춰 가지고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3열 종대 형식으로 이렇게 횡대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예, 총알 같은 그 조총 부대가 조총을 쏘고 그다음에 뒤로 빠지고 그다음에 조총을 쏘고 뒤로 빠지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치면서 하는 집단 전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기병처럼 개인의 무예보다는 조직적인 부대 운영, 이것도 상당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총의 등장으로 전투의 승패는 개인의 개인적인 무예보다는 조직적인 부대 운영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 조총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심지어는 조총을 이제 그 많이 생산했던 일본 있죠. 원래 그 많이 생산했던 일본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개량화됐어, 조총이. 그래서 이 조총을 중국에도 갖다 팔고 심지어는 일본도 갖다 팔았어요. 에도막구 때는 이제 전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에도막구에서 조총 많이 만들면 다이모드 개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만들겠어. 그러니까 인제 조총 만드는 기술이 쇠퇴하고 오히려 조선에서 만든 조총을 이 더 좋다 해서 수입해 온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조선 후기 군사훈련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조총에 의한 보병 부대도 중요시했지만 병장으로 하는 기병 중심의 부대도 더 중요시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여기 뭐 보병 관련된 내용만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국사 통론에서 한번 읽죠. 예. 자, 국초에 정비됐던 조선의 정치 군사 제도는 15세기 후역부터 해이해지다가 외난과 호난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다. 그래서 17세기 에서 조선은 모든 면에서 거쳐 양반 체제가 개편됐고 새로운 시기의 후기로 접어들었다. 정치 기구로서는 비변사와 기능이 확대되고 군사 제도로서는 오군영이 체제가 갖춰졌다. 자, 비변사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지만, 자, 병방을 방비하기 위한 부대예요. 예, 병방을 방비한 간청이죠. 예. 그래서 원래 병방 방비를 위해 그 중종 때 설치한 기관인데 이게 처음에 상설기구였어. 비상설기구였죠. 임시기구. 그래서 이제 삼포외단 때 이제 임시기구가 이제 설치됐다가 물론 기원을 따지면 그 이전까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삼포외단을 기준으로 이제 설치됐다가 이게 을묘외병 기병 때 상설 기구가 되고 임진왜란을 거쳐 가지고 이게 국정의 주요 기구가 돼요. 도당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원래는 건국대전에 적혀 있지 않는 기구예요. 건국대전 외의 기구인데 나중에 속대전에 인제 기록이 돼. 예. 자, 하여튼 이 비변사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인제 뿌셈 강도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비변사는 원래 번경을 방비하기 위해 중종 때 설치했던 기구로 점차 국문을 총괄할 정도로 확대해 갔는데 임진왜란이 당하자 이 기구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문무고 간의 협의 기구로 변질되어 군사 외에도 외교나 내정, 경제 같은 서정 일반까지 다 체결했다.
따라서 종래 정국이었던 의정부는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고 외란이 끝난 뒤에 전쟁이 입은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잇따른 호난을 위해서 비변사 권력기구 그 위치가 점점 강화되었다. 그 외에도 이제 조선 후기 때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도 이제 비변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변사는 세도 정치기 때 또 주요 국정기구가 되었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됐죠. 그래서 문무고 간의 협의체인 비변사 권력기구와는 상대적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이제 뭐냐면 해체할 때까지 이 비변사의 권력기구는 조선 후기에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뿌셈을 이제 보고 강독을 좀 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짤막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뿌셈 강독하기 전에 비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뿌셈이나 뭐 통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볼게요. 자, 비변사 보죠. 비변사. 자, 비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병방을 방비하기 위한 그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사찰 사자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간청 사자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진과 외구의 침략을 대비해서 외와 여진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던 거고, 그게 이제 상설 기구가 된 것은 아까 전에 을묘 외반이 되고 임시한 때 주 기구 바뀌죠. 그래서 이제 왕권 이렇게 고종 때 왕권 강화 정해서 비변사의 상군부 유정을 분산했다가 나중에 폐지되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자, 비변사 조직 구성을 볼게요. 비변사 만들어질 때는 건국대전 이외의 기구였어요. 나중에 속대전에서 기록돼 있긴 하지만 하여튼 건국대전 이외의 기구로서 임시기구로서 제조제로 구성됐다. 예. 제조제라는 것은 겸직제죠. 거기에 전인이 아니라 겸직을 한 거야. 다른 간청에 있는 사람이 겸직을 해갖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도제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도제조인데 보시면 이 도제조는 시인 대신과 그 다음에 태임 대신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시인 대신 현직에 있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도제 중에 지금 현직에 구성되어 있는 시인 대신을 중심으로 해서 비변사가 주도를 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비변사 당상이 있어요. 이 비변사 당상은 여기 이제 비변사 추천을 중시해서 거의 따고 요때는 이제 상피 관계도 무시했어요. 보통 이제 상피 관계를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일가 친척이 비변사 당상에도 여기 당상이 될 수 있어요. 자, 비변사 당상의 분류를 좀 볼게요. 자, 비변사 당상은 이제 성격상 전인 당상과 예견 당상을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전인 당상은 간직의 병동에 관계없이 정치적 영향이나 실무 능력, 군사나 등등 여러 능력에 의해서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실무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벼슬이 좀 낮아도 실제로 운영을 주도를 할 수 있죠. 예견 당상은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간직에 관련돼서 자동으로 임명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보면 교장 교감도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당행진호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간직이 벗어나면 비변사 이제 탈락하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기능을 못 해요. 자, 그 어떤 사람이 오조 판사나 뭐 강화 유수 이런 사람들인데, 강화 유수라는 것은 이제 강화도를 지키는 이제 뭐냐면 지방 관료죠. 그래서 보통 유수관 해갖고 이제 4명을 뒀잖아요. 서울 중심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서쪽인가? 서쪽을 지키는 김호 강화 유수 강화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강화 지역에 유수관을 줘서 여기는 이제 뭐냐 도 관찰사 직할이 아니라 왕이 직접 중앙 기관에서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임명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죠. 중앙에서 직접.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강한 유수가 주로 해당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직무상 분류인데 전반적인 업무, 그러니까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유사당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변사의 주요 사항인 국방, 외교, 재정 분야를 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물을 문서를 전달, 비변사 운영을 주도했고 그 앞에서 말하는
전임 당사들이 거의 대부분 유상 당상 또 구간 당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간 당상은 유상 당상 안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사 당상은 실무자지만 좀 총괄하는 국장급 사람이고, 그 구간 당상은 그 밑에 그 한 부분을 따가지고 어떤 개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숙종 때 팔도 구간 당상이 있어. 예. 그래서 이건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찰사 외에도 중앙에 팔도 구간 당상을 둬서 각 도의 이제 그 관리들 지방관을 통제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변사 이제 확파 과정을 볼게요. 자, 세도 정치기 때 또는 서인이 권력을 장할 때 권한이 강화됐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보면 그 19세기 때 비변사 당상 분포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19세기 때 이제 보면 비변사 당상 보면 몇 개 가문, 15개 성간, 일부 이제 세도 정치 가문들이 비변사 당상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 세도 정치기 때 구간권이 위축되고 또 외척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모두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 비변사가 지방 간직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지방 수령직을. 그러니까 지방 수령직이 상당히 알짜배기죠. 그래서 매간 매직도 성행하고 그리고 매간 매직을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막 주고 간직을 샀다 보니까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점주거나 삼령 물량 이걸 발고 또 밀란이 발생한 원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 때 이제 비변사를 확파하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분리시키고 의정부는 정치, 상군부는 군사. 결국에는 의정부를 그냥 통합시켜서 나중엔 다 없애요. 자, 결과적으로 비변사의 권한 강화는 의정부 6조 기능을 이제 약화시켰고 왕권 약화, 건국대전 체제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변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할게요. 이 부분을.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뿌쌤 35페이지 펴보세요. 35페이지. 자, 비변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다. 네. 자, 임진왜란은 국난을 직면하여 조선이 기울었던 노력 가운데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정비 작업이 포함됐다. 이는 자연히 통치 조직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기존의 군사 문제의 대책 기구로서 설치됐던 비변사는 여러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점차 간장하는 영역이 국정 운영이 전반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자, 통치 기구의 변천과 비변사 설치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앞에는 이제 조선 초기 때 내용인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비변사 관련된 내용만 쭉 읽어보면 쭉 해서 이제 어디 보면 다음 장 두 번째 달라고 볼게요. 자, 조선 전기에는 병방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위해서 고위 군사 전문가들을 지변사 재상으로 임명하는데 이 지변사 재상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안다는 거예요. 병방의 문제 알고 있는 재상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소집해서 대신과 병조 판사가 어조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아, 그래서 이제 지변사 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병조 판사 이들과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종 5년에 삼포회란 일어나니까 산포에는 거도민들이 폭동 사건을 얘기하죠. 경호외변이라고 한다. 일어나자 대신들은 방어청을 설치했는데 이듬해 4월 중종이 이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병조의 무비사에게 흡수했다. 이후 중종 12년에 조정에서 축선사를 비변사를 개칭하고 삼정사를 도제조, 순천사를 제조, 그 다음에 종상을 난강을 개칭해 구성을 편제했다. 여기에서 제조라는 말은 겸직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변사는 제조제, 겸직제로서 운영이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비변사는 그냥 임시기구에 불과했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운영했던 기구죠. 근데 이제 중종 17년에 이제 북방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라도 해안 지역에 왜구가 자주 침몰되고 비변사에 이제 뭐냐면 종속하고 확장이 필요했죠. 이 전라도 해안 지역에 왜구가 자주 침몰하는 것은 이제 울묘 외변이죠. 뒤에 이제
아니, 을묘배변은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거네요. 예, 을묘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전라도 해안제왕에 이제 외구가 자주 침입하자 비변사를 장기간 종속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변사 재상은 비변사 재소도 흡수하고, 예전에 이제 요 내용이죠. 비변사에다가 여기 있었던 걸 여기다 흡수시켜 놓고 대신이 이제 비변사 제조를 겸임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삼중송 도제주, 순찰사 제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삼중승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내용은 그렇게 뭐 높은 간직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때는 삼중승 외에도 일반 대신들, 그러니까 대신들은 보통 3품 이상의 당상관들 얘기하죠. 이들도 이제 비변사 제조에 걸명했다는 거야. 그럼 비변사의 급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비변사의 군사 문제 한에서는 의정부에 버금된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이후 이제 비변사는 병조를 제치고 병방에 관계된 사항은 독점적으로 논의한 기구로 성격이 굳혀졌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병방에 문제가 생겼다면 직속 그 기관인 병조는 제끼고 비변사를 소집해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고관 대신들이나 영의정, 그다음 지변사 재성들이.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명종 9년에 그 비변사회가 전량화된 이후에 비변사 병방의 사무처리뿐만 아니라 의정기구주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명종 10년에 을묘외변, 예, 그 거기는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변하게 됐다. 예전에는 비상설기구로 했다가 몇 번 이제 또 계속 이제 분기마다 하다가 이제 아예 이제 상설기구가 됐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임진왜란을 이제 볼 때 비변사 역할 강을 볼게요. 자, 임진왜란 계기로 비변사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을 주로 담당하게 음, 되면서 전현직 대신과 육조 당상들이 비변사에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육조의 업무를 협의하게 되었다. 자, 비변사의 성격이 임시 군사 대책 기구로서 대신과 당상관들의 정책 결정 기구에 법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 중에 효율적인 통치 기구로 검증을 받게 된 비변사는 전쟁이 끝난 뒤에 여전히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로 종속할 수 있었다. 또 안건 입장에서는 비변사가 기왕의 통치 기구와 정치 구조에 추가된 통제 장치 기능을 함으로써 안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방면 신뢰 입장에서는 비변사 당사는 곧 권력의 핵심에 접근한 경로가 되었다. 자, 이러한 비변사 중시의 국정 운영 체계는 선조조 때 후반에 이민족이 치니까 일본과의 어떤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그 운영의 가능이 점차 축소되었다. 그래서 강해군 연간에 대해관에서 명가 후금에 둘러싼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비변사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변사의 정치적인 역할은 인조 반정 이후에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당시 비변사 구성원들은 반정 공식 및 그 계열의 문신 위주로 전면 개편된 사실은 당시 비변사가 정치 권력의 중심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의정부를 제키고 이제 인조 반정의 완전 비변사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변사가 또 뭐도 장악했냐면 나중에 좀 뒤에 좀 약간 이제 순차적이지만 공론도 장악했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조선전기의 공론 3사가 장악했잖아요. 근데 조선후기 때는 양나라 뒤에는 비변사가 공론을 장악했어. 그래서 이제 주로 대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론이 결정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전기 때 만들었던 이런 체제, 건국대전 체제 붕괴를 의미해요. 이 조선전기 때는 하위직 관료를 통해서 고위직 관료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3사의 여러 가지 권한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3사의 그 언론기관들이 이런 권한들을 제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분당의 어떤 파벌의 이익에만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불신을 사게 된 거지. 그래서 왕들도 이들 권한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론의 기능이 약해지고 비변사는 공론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렇게 하죠. 거기에 일본이 살림 세력들이 이제 끼게 되고. 자, 하여튼 이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비변사 조직과 운영을 볼게요. 비변사 조직과 운영 관련된 건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왔어요. 예문으로. 독자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자, 그 비변사 조직과 운영을 보면
자, 17세기 비변사 간호는 제조, 부제조, 낭총으로 구성됐고 실제 있어서 도제조 낀 대신과 제조와 부제조 이렇게 난총으로 세분화됐다. 자, 부제조 이상은 당상간이라고 임명됐으며 이들부터 비변사 당상이라 한다. 예. 부제조 이상을 당상간, 비변사 당상이고요. 그다음 대신은 의정을 영위한 원인 대신과 아, 퇴직 관료죠. 예, 퇴직 그 뭐냐면 삼의정, 아, 아까 이제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현직 삼의정, 신인 대신 구분됐고 원인 대신은 국왕과 인결을 찾아요. 인결이라는 것은 이제 국왕하고 대면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왕의 지시 또는 비변사 요구에 따라 특별 상황을 때 자문을 하고요. 실제 그 총괄 업무는 신인 대신 현직 관리들이 맡았다고 보네. 그래서 현직 삼인정, 삼위정을 맡았다고 했죠.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비변사 운영을 주관하면서 비변사 공사를 결정하고 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마무리했다. 자, 비변사는 제조는 특정 간직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임명받는 예견 당상과 군사의 밝은 자로 임명한 전인 당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예견 당상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판사, 공조 판사를 제외한 강하유수, 대제학, 국문대장 등 주요 간직자가 막내됐고 이들은 해당 간직이 물러나게 되면 그 권한도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그 기능은 강력하지 못했다. 근데 전인 당상은 실무적 업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외간직에 임명되지 않는 한 계속 비변사에 참여하면서 그 국정 운영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지방간으로 나가진 않은 상 경관, 중앙관인 뭐가 주방관 관료로서 계속 있는 한 비변사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 운영을 주도했다는 거죠. 자, 제도당상과는 수가 많은 관계로 이들이 매번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상인간이 유상당상을 뒀다. 예. 그래서 유사당상은 이제 문서 처리와 업무 연락 및 비변사 실무를 주관하면서 그 위조인 육조판사 비견되었고 비변사 사안의 처리 결과에 책임졌다. 이게 일종의 국장급 정도 보시면 실무의 총책임자, 아,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변사의 주요 사항 국방, 외교, 제조방의 임무를 착수했고 또 팔도의 공무를 담는 구간 당사를 겸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변사 주요 국방, 외교, 재정 분야 밝은 인물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실무관으로서 그 밑에 개원으로서 그 국무의 그 구간 당상으로 이제 겸임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서 이제 비변사 역할 변화와 혁파와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17세기 비변사가 주로 이제 제조 체제에 유지되는 방면에 비변사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18세기 속도전에는 이제 비변사의 도제 주체가 법제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화된 거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사실상 도제주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 이 시기 때의 비변사들에서는 사림들의 공로를 바탕으로 전국 운영했던 사림정책 구도를 여전히 발견할 수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비변사는 공론을 주도를 했지만 사림의 어떤 그 공론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파악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사림들이 이제 삼사를 통해서 공론을 형성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비변사에도 발견됐다는 거야. 예, 비변사 고위직 관료의 그 비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삼사가 그 당시 공론의 중심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19세기 때 나온 데는 이제 이때는 공론 중심으로 했지만 19세기에서 이 공론조차도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죠. 변질되고 이건 뭐냐면 19세 세도 정치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왕권이 극도 미약한 상태에서 소수 번열 세력들의 비변사가 독점되면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포에서 볼 수 있듯이 비변사 당상을 세도 정치가들이 독점을 했잖아요. 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비변사 역할이 몇몇 가문들에서 폐쇄적이고 운영되고 왕권을 크게 한 제약기구로 변질됐다. 그 결과 번열 가문 중심의 다수의 비변사 당상으로 참가했고 국정은 번열 가문의 소수 대표들에 의해서 주도했다. 자, 이 시기의 세도 정치는 척신의 건세와 비변사 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63년 12월 고종이 즉위하니까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왕정을 되돌리기 위한 결단을 하면서 비변사 혁파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변사의 임무와 기능을 나눴죠. 그 의정부하고 상권부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형식적으로 만든 다음에 마침내 고종 2년 3월에 비변사를 전부 폐지했다.
그래서 그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이관하고 이제 비변사 역사소에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제 대원군의 업적 내용 설명 중에 의정부와 상군부를 나눴다만 있고 어떤 책에는 혁파했다만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예. 먼저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혁파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변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푸세미에서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분당 정치의 성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